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참 어디에 가서 이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 좋은 소리 듣지 못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관계를 청산해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 많네요. 저는 올해로 50대 중반이 되는 여자입니다. 20살이 되면서 납치당하듯 남편 손에 이끌려 서울로 무작정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빈털터리로 시작해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단칸방에서 시작해 조금씩 아끼고 모아가며 결국에는 내 집까지 장만하게 되었네요. 남편과는 같이 고생해온 만큼 백년해로 할 줄 알았는데 집이 생기고부터 자기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건지 내가 여태까지 반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변하더라고요.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필요할 때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했는데 이 집이고 뭐고 전부 자기 거라고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때 인생을 다 돌이키기엔 1시간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남들처럼 둘 낳아서 잘 살고 싶었지만 상황이 힘들다 보니 한 명도 버거워서 딸아이 하나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어차피 딸아이가 대학까지 가고 나서 했으니 양육권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상의할 것도 없었습니다. 딸아이 또한 지 아빠가 아니라 저를 택했고 그렇게 딸아이랑 저랑 둘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딸이 비록 공부하는 조금 담쌓고 지냈어도 운동신경도 좋고 누굴 닮았는지 얼굴도 예쁘고 해서 주변에 항상 남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고부터는 자기가 누굴 만나고 있는지 남자친구라며 엄마인 저에게 전부 다 소개를 시켜줬지요. 딸아이가 남자 보는 눈이 형편이 없더라고요. 앞길 창창한 잘 배운 사람들은 애초에 관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니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학교 나오지 않아도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딸이 연애한답시고 골라오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왜 그 모양인지 싶더군요. 문신 같은 건 대체 어디서 하는지 그나마 남자친구라고 데려온 사람 중에 마음에 차는 사람들 몇 명은 그나마도 문신이 옷에 가려져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린 나이니 결혼까진 하지 않겠지 싶었는데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작은 일에도 쉽게 실증을 내는 딸아이는 남자친구한테도 쉽게 실증을 내더라고요. 문제는 우리 딸이 다른 건 다 쉬어도 연애만큼은 쉬는 적이 없었어요. 어제 남자친구라고 저한테 누굴 소개하면 다음날에 다른 남자가 또 남자친구라며 저한테 소개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 몇 명이었는지 물어보신다면 제 기억에 남는 사람들만 더해도 제 손과 발을 다 합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했다시피 우리 딸이 만나는 남자들 수준이 대부분 그렇다 보니 솔직히 걱정이 더 되더라고요. 연애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결혼만큼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랑 하거나 적어도 해코지만큼은 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만났으면 싶었거든요. 연애관이 쉽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딸이 어디서 본 건 있는지 연애랑 결혼은 따로 생각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따로 취직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결혼 상대를 소개시켜준다고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일도 안 하고 어디서 저런 사람을 물어왔는지 여태껏 소개받은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머리도 똑바로 박혀있는 듯 했고 직장도 제법 이름 있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문신도 없었고 말입니다. 그동안 딸이 어떤 남자들만 골라서 만나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상대라고 데려온 사위를 처음 봤을 때는 안도감도 들고 한편으로 너무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으니 사위가 직장도 안정적이고 다 좋지만 따로 가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의 힘만으로 저렇게 성공했으니 높이 쳐줄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결혼하기에 당장 직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동안 학자금 대출이며 이래저래 빚이 많았는데 그건 이미 다 갚고 없다는 사실이었지요. 대신 결혼을 하게 되면 당장 지낼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집에서 처가살이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사위가 힘들게 자라왔지만 예의가 참 바르더라고요. 사실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살 곳을 마련해주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사위는 처가살이 하는데 싫은 내색 따로 하지 않고 같이 사는 동안도 저한테도 참 잘했어요. 자기한테 없던 부모나 마찬가지라며 그만큼 저에게 효도하겠다더군요.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날 줄 알면서 딸아이는 그동안 뭐하러 그런 놈들을 만나온 건지 싶었습니다. 아무튼 딸아이도 결혼을 했고 집에서 나간다면 조금 외로웠겠지만 처가살이를 하게 되면서 제 품에 끼고 살게 되니 그거 하나만은 좋더군요. 거기에 사위가 저한테 점수 따겠다고 집안일도 힘써야 하는 일들이나 설거지 같은 건 알아서 척척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남편과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주변에 자랑하고 다닐 만한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딸내외가 내 집에 들어와 살며 있는 동안은 정말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저도 동네에 아는 사람들 가게 나가서 소일거리 해주고 하면서 생활비도 벌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생활비 보탠다고 얼마씩 보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독립해서 나가야 할 텐데 무작정 준다고 고맙다고 받을 게 아니라 그 돈은 제가 따로 모아주고 싶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소일거리 하면서 생활비벌이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동네에 잘 아는 사람이 다니는 공장에 가서 하루같이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오는 예정이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갔어요. 그런데 공장까지 도착해서는 공장 설비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지요. 이동하는데 이미 시간을 많이 써버려서 다른 데에 일하러 나가봤자 돈 버는 느낌도 안 들겠다 싶어서 그날은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딸 부부가 쓰는 방에서 딸아이가 앓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위는 분명히 한참 출근해 있을 시간인데 들려서는 안 되는 소리가 들려오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작정하고 딸아이 방문을 열어보니 우리 사위가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한참 젊은 시절에 연애한답시고 만났을 법한 제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방 안에 제 딸하고 같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제 딸이지만 욕먹어도 싸지요. 저도 일 나가고 지 남편 그러니까 사위도 출근해 있는 동안 그 틈을 타서 딸아이는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생산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지요. 남자 보는 눈이 좀 없을지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참 제가 돈 번다는 핑계로 정말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구나 하는 후회가 들더군요. 딸아이는 절대 사위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얼굴에는 후회나 죄책감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들켜도 저한테 들켜서 다행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자식 부탁인데 자식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딸아이가 말한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더라고요.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자괴감이 느껴지고 괜히 제가 일 때문에 밖에 나가 있으면 딸아이가 또 집에 외간 남자를 들이지는 않았을지 그런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제 집은 딸아이한테 넘겨주고 저는 남은 재산 조금 처분해서 제가 나고 자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아직 시골집을 가지고 계셨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남기신 건데 하면서 저한테 흔쾌히 집을 사용하게 해주셨지요. 세월을 맞으며 몇 번 고쳐진 집이긴 하지만 태어나서부터 결혼 전까지 살았던 집인데 서울 사람이 다 되었는지 처음에는 시골집이 적응이 되지 않더군요. 딸아이 아니어도 서울에 친구들도 많았고 할 게 많았는데 이곳은 참 할 게 없더라고요. 거기에 집이 비어있으니 사위 출근한 사이에 딸아이가 집에 사람들 끌어들일 거 생각하고 있자니 참. 사위한테는 미안한 소리지만 그래도 그 꼴 안 봐도 되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한편으로는 딸아이가 저한테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는 아예 집을 나가버렸으니 오히려 맘 놓고 외간 남자들을 집에 들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렇겠지만 분명히 우리 사위는 아무 잘못 없고 딸아이한테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서도 끝에서 끝까지 들키지 않고 우리 딸이 무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명절이고 생일이고
한 번을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나마 사위는 저한테 먼저 전화라도 합니다. 왜 안 오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일이 바빠서라고 대답을 했는데 딸아이랑 통화해보면 왜 안 오는지 그 이유는 사위가 아니라 딸한테 있었어요. 왜 이사를 가도 그렇게 멀리 떨어진 시골로 가버린 거냐면서 남편이랑 한 차에 타고 오래 있기 싫다고 하면서 그냥 명절 때는 안 가겠다 하더군요. 제 딸이지만 그때부터는 저도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 하니 아직도 딸아이는 정신 차린 게 아니고 사위와는 멀게 지내고 있는 듯 싶더라고요. 걱정도 잠시였고 저도 시골 생활에 다시 적응하면서 잊고 살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자식이 저한테 소홀해지니 저라고 역시 자식한테 매달려가며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르는 사람인 척 한참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사위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그쪽으로 내려가는 중이라고요. 명절도 아니고 내 생일도 아닌데 무슨 일로 오는가 싶었는데 사위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혼자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로 오냐고 물으니 회사 출장이 잡혔는데 같은 지역이라서 그래서 간만에 숙소 안 잡고 장모님과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해야겠다며 찾아오는 겁니다. 음식은 제가 서울 살 적에 엄청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던 국밥집이 있었는데 그거 생각나실까봐 포장해서 가지고 오는 중이니 밥도 차릴 필요 없다 하더군요. 내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소홀한데 신경 써주는 사위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더왔습니다. 아무리 회사 일로 출장을 왔다고 한들 여기는 도심에서도 많이 떨어진 시골 동네인데 끝끝내 숙소 안 잡고 저희 집으로 오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저 번거롭지 않게 식사도 포장해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던 식당을 기억해서 거기 음식을 사오는 기까지 했으니 말이지요. 이렇게 자상하고 섬세한 남편을 두고 내 자식은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러는지 싶더군요. 그래도 그동안 시골에서 혼자 지내느라 적적했는데 오랜만에 사람이 있으니 좋더군요. 결혼하면 다들 편해져서 살이 좀 찐다는데 사위는 어째 살이 더 빠진 것 같다고 물으니 그냥 쓴웃음만 지을 뿐 아무 대답도 없더라고요. 자주 보고 싶었는데 못 내려와 미안하다. 길이 먼데 어찌 오느냐 괜찮다. 이런 뻔한 안부를 몇 마디 주고받으니 할 말이 많이 없어 조용해졌습니다. 사위도 사실 능글맞은 부분도 없고 장서간인데 아무래도 편하게 있기는 힘들었겠지요. 그래도 저 생각해서 이 먼 길을 와준 것만 해도 불편해 보이는 모습에도 고맙기까지 하더군요. 그동안 혼자 시골에 있는다고 할 게 없어서 이것저것 만든 담금주들이 있었는데 사위가 술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어서 매실주네, 인삼주네 하면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있으라며 사위한테 술을 한두 잔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위도 머뭇대더니 그래도 좋아하는 술에 직접 담근 귀한 술이다 보니 좋아하는 술을 안 마시고 지나칠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때그때마다 담궈둔 술이 많다 보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딸 먹여 살려주는 사위가 마시는데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사위는 사양하면서도 계속 한 잔 한 잔 마시다 보니 어느덧 잔뜩 긴장해서 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슬슬 몸이 풀리는 듯 싶더라고요.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왔는데다가 다음날 일도 봐야 할 텐데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 그만 마시게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위는 이 정도 취하는 건 괜찮다며 계속해서 잔을 채우더군요. 이상했죠. 같이 한 집에 살던 시절에도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제 앞에서 취한 모습 보일 수 없다며 회식같이 술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나가더라도 항상 절제하던 사위였는데 혀가 꼬부라질 때까지 자기는 술 세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마시고 있었으니 말이죠. 담금주라고 해봐야 어차피 시간이 남아서 담근 고급 술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표현하는데 서툰 사위가 장모를 오랜만에 만난 나름대로의 반가움의 표시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이다 보니 방이 남아서 저는 10시만 되면 졸리니 사위가 잘 곳을 마련해놓고 저는 먼저 자겠다 말하고 혼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에서 깨고 만 건 한참 깊은 잠에 들어있어야 하는 새벽이었지요. 이불맛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고 저는 이내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 이불맛에 있던 건 제가 마련해준 방에서 자고 있어야 할 사위였습니다. 열려있는 문 쪽으로 거실을 보니 술병이 새알릴 수도 없이 나뒹굴고 있더군요.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사위가 술에 너무 취해 제정신을 못 챙기는 건가 싶더군요.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너무 긴장되었지만 그래도 여태껏 제가 봐온 사위를 믿기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최대한 사위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무슨 볼일이냐고 침착하게 물었는데 사위는 막무가내로 제게 달라들더군요. 그 심약하고 바른 생활만 하던 사위에게 이런 면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반쯤 포기하고 저는 두 눈을 꾹 감은 채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나무라지 않고 피해버린 그 죄를 달게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모든 걸 내려놓은 순간 제 얼굴 위로 뜨거운 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더군요. 감은 두 눈을 떠서 고개를 올려다보니 사위는 두 눈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한참 울고 있는 사위를 달래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정신을 차린 사위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며 죄송하다 사과하더군요. 아내, 그러니까 제 딸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던 현장을 목격해버렸다 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견딜 수가 없어 한동안 방황했고 회사에는 잠시간 장기휴가 요청을 해서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었다고 하더군요. 일에만 매달려서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 생각했고 제 자식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자기 탓으로 생각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휴가 기간 동안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일하느라 손에 놓고 있었던 가정을 지키고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고요. 하지만 제 딸아이는 오히려 남편이 집에 있으니 자유를 억압당한다 생각했고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어제 크게 싸우고 나서 홧김에 집을 나와버렸다 합니다. 사과하려고 집에 들어갔더니 제 딸아이는 그새를 못 참고 남자친구를 집에 들인 상태였고 그 상황을 목격한 사위는 그 길로 다시 집을 나와버렸던 거였고요. 저를 찾아온 것이 처음에는 복수할 요량이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줬으니 제 자식에게 하나뿐인 가족인 저에게 풀 생각이었다네요. 하지만 도무지 그럴 수 없기에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말은 하지 못했고 이야기를 하며 당장이라도 다시 눈물을 터뜨릴 것만 같은 사위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자식의 잘못을 알고 있었는데도 나는 도망치는 걸 택했다고요. 나에겐 부모 자격이 없으니 이런 일을 당해도 싸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둘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렇게 저는 사위에게 뭘 해도 좋다고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서 부스럭대는 소리에 일어나니 자기가 어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술상을 정리하고 있더군요. 짐 가방이 꺼내져 있는 걸 보니 아마 정리하고 돌아갈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런 저는 사위에게 마음이 풀릴 때까지 이 집에서 지내다 가라고 권했습니다. 어차피 회사에는 장기 휴가를 내놓은 상태라고 했으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사위와 함께 시골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지가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제 딸아이한테서는 전화가 계속해서 오네요. 자기 남편이 집을 나간 것 같다. 연락받은 거 없냐면서요. 생활비도 떨어져 가고 혼자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궁금하면 한 번이라도 내려와 보면 될 것을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고 불만만 털어놓네요. 구제불능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 생각합니다. 2달이 지나가다 보니 사위는 이제 자기가 언제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냥 결혼이고 회사고 다 놓아버리고 여기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시골 동네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위가 휴양차 내려왔다 둘러댔긴 했지만 언제까지 이 상황을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제 자식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걸까요? 오늘도 같은 고민을 하면서 잠에 들 것 같네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남해바다에 사는 남자입니다. 인적 드문 시골에 아픈 부모님을 모시며 농사도 짓고 배 타서 고기도 잡고 하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촌에 살다 보니 장가를 늦게 갔어요. 도시로 올라가 학교를 다녔고 직장도 잠깐 도시에서 근무했지만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진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온 것이었죠. 부모님이 아프셔서 일을 못하시게 되자 제가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물려받으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밭에서 농사를 짓고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아 경매에 붙여 밥 벌어먹고 살았지요. 짠내 나는 바닷바람 맞으며 살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도시에서 살 때가 더 편했지만 심적으로는 안정되는 것은 고향이었지요. 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셔서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저한테 형님 그러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하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지요. 치매는 약이 없더라고요.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갈수록 아버지 상태는 악화되었고 끝끝내 아버지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났어요. 내 삶이 전부인 거나 마찬가지였던 아버지는 저만 홀로 남긴 채 떠나신 거였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남자들은 아들에게 무뚝뚝하고 엄한 편이 태반인데 저희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자상하고 한없이 따뜻하고 엄마의 빈자리를 누구보다 빈틈없이 채워주신 그런 분이었어요. 치매 걸리시기 전 아버지께서는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그렇게나 보고 싶어 하셨는데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나 같은 촌에 사는 못난 놈한테 누가 시집을 오냐고, 내가 여자라도 안 오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장가가서 아이 낳으라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하며 소리 지른 제가 너무나 불효자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가 떠난 후 집에 웅크려 일도 안 나가고 배도 안 타니 제 사정을 전부 아시는 형님께서 저를 억지로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너 그러고 있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 하겠냐며 빨리 정신 차리고 일해서 가정 꾸려야겠지 않냐고, 하늘에서 아버지가 다 지켜보실 거라고 하며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형님이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내던 중 형님께서 갑자기 국제결혼할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무슨 국제결혼이에요. 저 같은 놈이 국제결혼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괜히 여자들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TV 보니까 외국 여자들 무섭던데 비자 받으려고 남자 통수 치고 국제결혼도 함부로 할 짓 아니더라고요. 라며 거절하자 형님은 아니야 하며 손사래를 치며 국제결혼도 잘만 하면 너무나 행복하게 가정 꾸릴 수 있어 하면서 저한테 엄청 권유하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성화에 못 이겨 국제결혼 업체에 등록해 등 떠밀다시피 외국으로 아내 될 사람을 만나러 나갔어요. 나도 참 기가 얇지. 미쳤다고 이 먼 베트남까지 내가 와가지고 아유 하면서 한탄하고 있는데 그때 유난히 제 눈에 꽂힌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까무잡잡한 여성들 사이에서 동남아인과는 다르게 콧대가 높고 너무나 하얀 피부에 정말 천사처럼 인상이 좋았어요. 저는 그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고 그녀도 저에게 호감을 느낀 상태라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베트남에서 서류 처리를 한 뒤 얼마 있지 않아 한국으로 바로 들어왔어요. 결혼식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만큼 조촐한 의례를 치른 뒤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한국말 실력이 정말 좋았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예전부터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한국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국 문화도 많이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베트남에 있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거기 고아원 선생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원장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분이 한국 남자, 베트남 여자 부부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원장님이 자기한테 너무너무 잘해주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다고 하며 한국에 대해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어서 나랑 결혼해준 거구나. 자기가 공부했던 한국은 도시적이고 최첨단일 텐데 나 같은 놈한테 시집와서 시골 살게 해서 정말 미안해. 오빠가 돈 열심히 벌어서 자리 잡히면 여보 데리고 좋은 곳으로 이사 갈게. 약속할게. 라고 하자마자 그녀는 나는 이런 곳이 훨씬 좋아요. 나는 이런 시골이 잘 맞아요. 내 고향에 온 느낌이라서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친구들 많아요. 베트남 친구들 정말 많아서 외롭지 않고 재밌어요. 오빠 미안해하지 마요. 그러면 나 마음 아파요. 하면서 오히려 절 배려해 주더라고요. 이 동네에 살고 있던 베트남 여자들 중에서 가장 한국말을 잘했던 아내는 베트남 혼혈 아이들을 불러서 한국어 교육도 해주고 정말 반듯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분들도 어쩜 저래 맘씨가 곱고 착하냐면서 입이 닳도록 말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터진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쿵쾅쿵쾅 뛰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바닷가라 그런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고 소위 질이 안 좋다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타지에서 온 아내는 제가 일 나갈 시간이면 고향에서 온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 놀고는 했어요. 그중 몇 명은 이미 소문이 안 좋기도 하고 껄렁하기에 제가 아내에게 같이 놀지 말라고 여보한테 안 좋은 영향 끼칠 것 같다고 하면서 말했지요. 아내도 알겠다고 하면서 안 그래도 본인도 그럴 생각이었다고 하며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동네가 발칵 뒤집힌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알고 보니 동네에서 혼자 사시는 독거 할아버지, 남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여자들이 그 짓을 하고 대가를 맡았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고향 친구들이니 그런 짓 하지 말고 한국에서 떳떳하게 살라고 하며 충고를 했는데 그 패거리들이 아내를 냅다 패고 폭력을 쓴 거였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였어요. 그 짓거리를 한 노인들 중엔 제 아내를 유난히 이뻐해주던 동네 이장도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이 도가니였어요. 아내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완전히 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도 동네에 살고 있는 동남아 여자들 천박하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엄청 욕해대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와이프도 동남아 여자라는 이유로 동네에서 온갖 욕을 먹고 돌팔매질을 당했어요. 가장 아내를 심각하게 괴롭힌 사람은 앞집에 사는 70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제가 없는 시간을 틈타 아내를 집에서 끌고 와 더럽고 추악한 여자라고, 마귀 같은 여자가 한국에 와서 남자들 망신시킨다면서 매질을 하고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아내가 마당에서 70대 노인한테 마구잡이로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본 지나가던 아주머니께서 경찰에 신고하고 아내는 겨우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어요. 아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해 집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내는 몸을 이리저리 굴리는 여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 거였지요. 우리 아내는 오히려 동남아 친구들한테 그런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말리다가 매질을 당한 사람인데, 피해자는 오히려 우리 아내인데 더럽고 추악한 소문은 모두 아내를 향했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지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보니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지요. 자기 괜찮아? 내가 그 여자들 안 좋은 짓 하고 다니는 것 같길래 자기도 그런 안 좋은 짓 따라서 할까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기어코 여보가 피해를 입었네.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70대 그 노인놈, 지가 뭔데 내 와이프를 패? 지가 뭔데? 사건을 잘 알지도 못했으면서. 자기야, 걱정하지 마. 자기 맞은 것만큼 내가 똑같이 복수해 줄 거니까 하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했어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도저히 화를 삭힐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몸파는 동남아 여자와 똑같은 취급을 한 거는 100번 참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없는 아내를 끌고 냅다 팬 거는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화를 내고 있을 때 갑자기 아내가 힘겹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괜찮아요. 우리 고향 베트남 친구들이 남자들한테 돈 받고 안 좋은 짓 하는 거, 그거 내가 말리고 싶었어요. 나 고아원에서 자랐을 때 우리 한국 원장님이 그랬어요. 몸은 귀하고 소중한 거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내 친구들도 그러길 바랐어요. 한국인들이 동남아 여자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 가지고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안 좋은 시선, 몸 굴리고 다니고 그렇게 내 친구들이 한 짓 나도 한 것처럼 오해해도 나는 괜찮았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내 진심 알 거라고 생각해요. 폭력은 잘못된 거 맞아요. 그런데 자기 화내지 말아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아요. 우리 용서해요.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하며 좋은 것만 생각해요. 나 때린 사람 70대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예요. 생각 짧아요. 이해해요.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여보, 제발 화내지 말아요. 나는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착한 여자가 있다니. 세상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다시 와 회복을 하고 평소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를 향한 동네 사람들이 따가운 눈초리는 변하지 않았지만요. 여전히 앞집 70대 할아버지는 아내가 지나갈 때마다 욕짓거리를 했지만요.
그렇게 가시밭길을 걸으며 살고 있던 어느 날 밤이 늦었는데도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베트남 친구들이 그 짓거리를 하다가 경찰에 잡혀간 이후로 아내는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나갔다고 해도 오후 6시 이전에는 꼭 들어오는 사람인데 밤 10시가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너무 불안했지요. 밖에 나가서 아내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니 앞집 할아버지를 찾는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 앞집 70대 할아버지도 집에 들어오지 않아 사람들이 막 찾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 아내와 앞집 70대 할아버지가 사라져버린 거였죠. 경찰이 신고하고 난리가 났어요. 두 사람이나 새벽이 될 때까지 들어오지 않고 온 동네 사람들이 샅샅이 뒤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밤이 셀 때까지 둘이 나타나지 않으니 동네 아줌마들께서 또 흉흉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둘이 그 짓 하다가 잠든 거 아니야? 아니 옆 동네 사람들이 둘이 손잡고 쑥박없어 들어간 거 예전에 봤다네. 어휴 베트남 여자가 다 그렇지. 뭘 기대하겠어. 보나마나 둘이 이상한 짓 하고 어디서 굴어떨어졌겠지 하면서 제가 있는데 제 와이프 흉을 보는 겁니다. 저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그딴 말 하지 말라고 천박하다면서 고함을 질렀어요. 그렇게 하룻밤을 꼬박 새고 동네를 계속 뒤지고 있던 중 냉동 창고가 있는 쪽에서 아내의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하는 소리가 정말 아주 옅게 들려왔어요. 순간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지만 계속해서 그 냉동창고 안에서 아내로 추정되는 여자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냉동창고는 마을 공동으로 어업 작업한 것을 냉동해 놓은 창고였어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설마 와이프가 여기 있나 싶은 마음에 냉동창고 문을 벌컥하고 열었어요. 그러자 제 눈앞에는 차마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앞집에 사는 70대 노인과 아내가 알몸으로 껴안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달려갔는데 아내는 이미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70대 노인도 거의 쓰러져가는 상태였어요. 수염에는 고드름이 하얗게 맺혀있을 정도로 내부는 매우 추운 상황이었고 둘이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내와 노인의 입술은 퍼렇게 질려 있었고 노인의 눈은 반쯤 뒤집힌 상태였어요. 너무 놀라서 화낼 겨를도 없이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내와 노인은 급하게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쇼크가 온 노인은 위중한 상태였고 상대적으로 젊었던 아내는 일찍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왜 너를 팬 그 노인과 알몸으로 붙어 있었던 거냐고 무슨 상황이냐며 말했지요. 그러자 아내는 여보 나 동네 산책하다가 냉동창고 있는 곳에서 쾅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냉동창고 쪽으로 갔어요. 안에 사람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길래 문을 열었는데 창고 안쪽에서 냉동 생선 박스에 다리가 깔려 꼼짝 못한 70대 그 노인이 있었어요. 나를 이유 없이 패고 미워했던 그 사람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내가 안에 가서 생선 박스를 옮겼는데 다 옮기고 나가려는데 안에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였어요. 꼼짝없이 나랑 할아버지는 갇혔어요. 할아버지 너무 추워서 입 돌아가고 쓰러지길래 내 옷을 벗어서 드린 거예요. 나도 체온이 떨어져 나중 가서는 할아버지와 껴안으며 체온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오해 말아요. 그런 사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더러운 여자로 욕해도 상관없는데 여보가 나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나 너무 힘들어요. 나 그런 여자 아니에요. 더러운 여자 아니에요. 그냥 나를 괴롭히고 미워했던 할아버지지만 외면할 수 없어서 도와주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보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아내는 냉동창고에 갇힌 그 할아버지를 도와주려다가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실종된 줄 알았던 아내와 할아버지는 냉동창고에서 거의 하루간 꼼짝없이 갇혔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와중에 아내는 할아버지를 위한다고 옷까지 벗어주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본인을 이유 없이 때린 사람이 뭐가 중요하다고 본인이 옷가지를 벗어주는지 한심하면서도 살아있어줘서 고마웠어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지요.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고, 제발 다른 사람보다 당신을 먼저 1순위로 챙기라고 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의식을 차린 70대 노인은 아내에게 살려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오해하고 미워해서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했네요. 본인이 노인네라 그저 외국 여자한테 편견이 있었던 것 같다고, 과거의 자신이 너무나 밉고 한스럽고 후회된다고, 아마 자기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다고 하며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마음 착한 아내는 괜찮다며 용서를 했네요. 그렇게 이 사건 이후로 동네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180도 변했습니다. 더럽고 몸 굴리는 동남아 여자에서 사람 구해주고 멋진 여성이라고 생각이 바뀌었네요. 정말 아내는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본인 힘으로 자기에 대한 안 좋은 소문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자에 대한 인식까지 바꾸었으니요. 정말 죽다 살아난 아내에게 이 한 몸을 바쳐서라도 잘해주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